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 위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하는 정화산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104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차세대 원전의 대표주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두산 에너빌리티에 주목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큰 1번입니다. 원전은 가장 저렴하고 또 가장 효율적으로 전기를 얻을 수 있는 발전원이라는 생각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수품이 뭐일까요? 과거에는 공기, 물, 또 의식주에 필요한 그런 물건들이었겠죠. 예를 들면은 옷, 또 먹는 거, 그리고 주거, 집이죠. 그런 거에 필요했다면 이것도 물론 오늘날에도 필요하지만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면 20세기 들어와서는 전기가 본격적으로 쓰여지면서 전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컴퓨터가 나와서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현대사회에 넘어와서 21세기에는 메타버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바이오 이런 것들로 인간의 필수품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근데 이제 현대사에서 역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전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전기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이 싸고 가장 효율적인 그런 에너지원, 그건 바로 원자력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원자력 발전의 경쟁력을 꼽는 그거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이산화탄소 배출 기수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건 킬로와트 시당 g인데요. 원자력은 10g 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가. 그에 반해서 태양광은 54g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에 비해서 5배나 많은 거죠. 그리고 석유를 통한 발전은 782g이 나옵니다. 이건 원자력이 한 78배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LNG는 549g이 나오니까 이것도 거의 50배 이상이 나오죠. 그리고 석탄은 무려 991g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이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것만 봐도 단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킬로와트 시당 발전 단가 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보면은 원자력은 1kWh를 생산하는데 54원이 들어갑니다. 그 반면에 신재생 에너지는 264.6원이 들어가고요. 훨씬 더 많이 5배 이상 들어가죠. 그 다음에 LNG는 126원, 이것도 2배 넘게 들어가네요. 그리고 무연탄은 118원, 그리고 유연탄은 83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이 발전 단가도 싸고 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에너지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천연자원이. 그리고 국토도 아주 좁아요. 남한만 하면 약 10만 평방킬로미터, 10만 제곱킬로미터고 남북한 합해서 22만 제곱킬로미터인데 남한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고 북한이 12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머리 위로는 다 적대국이에요. 적성국. 북한, 그리고 중국, 중공, 러시아, 이렇게 북중러 3국이 독재 국가이고 또 독재 국가로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북한과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전의 중요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근데 또 최근 들어와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지금 독일이 아주 혼나고 있죠. 탈원전 했다가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 값싼 천연가스에 의존해 가지고 탈원전을 했는데 러시아가 그 가스관을 잠궈버리고 또 그렇게 하는 바람에 또 그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경제 봉쇄하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이 굉장히 후회가 많죠. 그리고
탄소 중립의 세계적 추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원전의 중요성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 점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각국별 주요 원전 정책을 각국의 주요 원전 정책을 보면 먼저 미국은 원전을 무궁화 전력으로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한미 원전 동맹을 추진해서 원전 수출을 같이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미국은 그 원자력 발전 그 설계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벌하는 세계 1위고요. 한국은 시공면에서 또 세계 1위라고 이렇게 자타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원전 수출 같이 추진하면 지금 세계 원전 시장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데 그 중국, 러시아의 원전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중국의 그 원전을 보면 2035년까지 2035년이래 이제 한 3년 정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신규 원전을 160기 정도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규 원전이 다 이 황해 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원전 탈원전 여부와 상관없이 중국 원전도 우리에게 많은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폭발로가 엄청 애를 먹었던 일본마저 원전 30기를 재가동하고 있고 신규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은 문재인 정권까지는 탈원전이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원전 정책으로 전환했고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해서 원전 수출을 다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러고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영국은 2025년까지 소형 원전 SMR이라 했죠. 16기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독일도 과거 메르켈 총리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었는데 이제 친원전으로 돌아서고 있죠.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으로 가스 공급이 그 차질을 빚으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죠. 그러니까 전기같이 우리 생활의 필수품 에너지는 적성국이나 이런 나라에 의존하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 다음에 프랑스도 2030년까지 SMR 개발하고 대형 원전 16기도 추가로 신설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원전은 이제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고 특히 탄소 중립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걸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죠. 그래서 원전이 가장 중요한 전기 발전원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주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미 원전 동맹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원전의 대표주자, 그게 바로 두산중공업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새 회사명이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게 바로 두산에너빌리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설계 제작 능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국 SMR 소형 모듈 원전이 SMR이지 미국 SMR 1위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와 그 협약을 맺어갖고 SMR 주기기 제작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바로 금년 4월입니다. 그리고 2023년 내년이죠. 내년에는 원전 기자재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뉴스케일 파워의 그 경수로형 SMR에 들어갈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29년까지 상용화를 목표로 해서 뉴스케일 파워가 경수로형 SMR을 건설하고 있는데 약 1조 5천억에 달하는 그 기자재 납품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와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서로 상호 협력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어서 뉴스케일 파워의 경수로에 들어가는 주기기 그 기자재를 납품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잠시 한국 SMR의 그 세계적 위상을 보면은요, 한국은 SMR 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 보유국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2012년에 세계 최초로 SMR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SMR은 뭐고 그 장점은 뭔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요. SMR은 발전 용량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원전을 말합니다. 그래갖고 얘는 대형 원전 대비해서 10 내지 20분의 1 크기, 그러니까 한 5분의 1 크기 정도로 크기를 아주 작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발전 용수가 적게 들어가서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하며 핵 폐기물도 적게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장식 생산이 가능해서 건설 기간이 단축되고 건설 비용도 아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발전 효율이 태양광, 풍력, 수력 대비해서 높은 게 또 장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고 발생 확률이 기존 대형 원전의 1000분의 1로 거의 미미하죠. 그래서 SMR에 많은 나라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40년까지 향한 18년, 거의 20년 가까이 남았네요. 2040년까지 SMR 시장이 3천억 불 시장이 열릴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로 하면 355조 원 정도의 거대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친원전 시대 성장 잠재력에 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짜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주 유망주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그 탈원전 시대에 최대 피해를 받은 주식입니다. 이렇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최대 피해 주식 두 개를 꼽으려면 한국전력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꼽을 수가 있죠. 어느 정도 피해를 받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2007년 8월에는 주가가 14만 원이 넘었었어요. 근데 얘가 2020년 3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그 피크기죠. 그때는 주가가 2120원으로 곤두박질 쳐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문재인 정권 하에서 피해를 보았는지 단적으로 알 수가 있고, 또 이거는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를 이승만 대통령이 원전을 처음 연구를 시작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원전을 우리나라의 주요 발전으로 건설하면서 그동안 수십 년간 쌓아온 그 원전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앞으로는 친원전 정책의 최대 수혜주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전력도 좋겠죠. 그렇죠. 한국전력은 공기업이라서 운신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주목한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첫째, 원자력 발전은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다. 그런데 그 원자력 발전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동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보았는데, 이제 정부의 친원전 정책으로 돌아서고 한미 원전 동맹까지 맺어진 마당에는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장기적인 유망주다. 저평가 유망주다. 이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큰 질문 두 번째요.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수준하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원전 관련주의 그 시장 평가를 보면은 원전 관련주 주가 그 이슈가 부각되면 가장 많이 오르는 거고 언론에 오르내리는 애들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한전 기술이 원자로 설계하는 애인데 얘는 6월 17일 현재 주가가 69,800원이었고요. 주가 수익비 PER이라 했죠. 이게 161.5배나 되네요. 그 다음 한전산업, 얘는 발전 설비 운전하는 회사인데요. 주가가 1,900원이고 PER은 41.3배.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드린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가가 17,050원, 주가 수익비가 16.2배. 그리고 얘는 원자력 발전 건설했죠. 그 주기기를 제작해 납품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우진이라는 얘는 원전 계측기를 생산하는 애인데 얘는 주가가 11,550원이고 PER이 4.9배죠. 우진이 제일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우지가 저평가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우지는 지난번에 제가 8,000원대에 소개했는데 많이 올라 있죠. 그렇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52주 연중 최고가가 26,820원, 요때가 작년 11월 9일이었고요 최저가는 15,200원, 지난 2월 15일이네요 그래갖고 현재는 17,050원이니까 최고가 대비 약 36% 정도가 하락돼 있고 최저가 대비 12% 정도가 상승돼 있네요. 거의 이제 최저가에 와 있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면 맞겠네요. 그 다음 작은 세 번째, 지금 현재 그 투자 여건을 보면은 신저가가 속출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FED가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했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죠. 반대 매매에 몰린 계좌가 한 달 새에 6배가 급증했다. 이런 기사가 최근에 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래갖고 연일 폭락장으로 인해서 B2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죠. 빚을 내서 투자했던 소액 투자자들, 개미들은 아주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사 상관없이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를 해버리는 바람에 깡통 계좌가 속출하고 있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의 FED 금리 전망치 발표된 걸 보면 2022년 말, 금년 말에는 약 3.4%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더 올려서 3.8%까지 가겠다. 그리고 다시 물가가 잡힌 다음에 2024년은 3.4%로 내리겠다 이렇게 큰 전망치를 발표했어요. 그래갖고 지난 그 6월 15일 미국 FED가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했죠. 이게 바로 자이언트 스텝이라 했죠. 보통 0.5% 올리면 빅 스텝이라 그랬는데 대개 올릴 때 0.25%포인트로 올리는데 이거를 배인 0.5%포인트로 올리면 빅 스텝이라고 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0.75%포인트로 올리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했는데 FED는 유례 없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죠. 그래갖고 현재 미국 금리가 1.5에서 1.75%로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같게 돼 있죠. 그런데 앞으로는 미국이 계속 7월 달에도 또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연말까지 3.4%까지 가게 한다면은 금리가 역전될 수도 있죠. 그러면 한국은행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안 좋은 게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초래돼 있죠. 그런데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도 끝없이 상승하고 있죠. 유가도 그렇고 특히 식량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물류도 또 대란이 와갖고 삼중고의 그 기업들이 시달리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환율은 높고 지금 보면은 1295원까지 갔었네요. 지난 금요일에. 그러니까 아주 금리가 거의 1300원 환율이 1300원대까지 가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물가, 고물가, 고환율, 고물가, 고유가, 기름값도 또 비싸죠. 고금리 이렇게 사고 현상에 시달리고 업종별로 또 시비도 많이 엇갈리고 있죠. 그래서 유리한 업종은 뭐 반도체, 에너지, 해운 이런 데를 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의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해운의 대표 주자인 HMM 이런 회사들이 유리한 회사로 꼽히고요. 불리한 업종은 이제 석유화학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런 데는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 현재 가계부채가 1859조 원에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1%만 올라가도 가계부채 그 이자 부담이 18조나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금리도 함부로 못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은 그래서 이제 투자 여건을 보면은 미국 연방 중앙은행이죠. FED가 금리를 올리는 이상 주가는 올라가기가 어렵죠. 아주 기본 베이스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다가 뭐
그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서 일부 뭐 반등하기도 하고 이러지만은 긴 눈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주가는 역방향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이 만약 2023년에 3.8%까지 올라가겠다 그러면은 2023년 상반기까지는 주가는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하반기가 돼야만 이제 2024년도에 3.4% 금리를 내린다니까 그 주식시장이 다시 이렇게 선행하는 그런 성격에 따라서 하반기부터 그 장세에 큰 반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이런 그 거시적인 관점의 그 장세 흐름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에 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근데 지금은 역발상 투자, 또 제가 늘 강조해왔듯이 현금 비중을 30%에서 50%는 갖고 가야 된다 했는데, 그런 예비 현금으로다가 아주 좋은 우량주를 저가에 사 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판단하고 시장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매수 전략은 우리 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아까 연중 최저치가 15,000원대라 그랬죠. 그러면 15,000원까지는 빠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17,000원대니까 15,000원에서 17,000원, 또 조금 올라가면 18,000원인데 15,000원에서 17,000원 사이에서 한 3회 정도 분할 매집을 하면 어떨까? 지금은 또 중장기적으로 빠지는 추세니까 급하게 들어갈 건 없고요. 매수 전략은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매도 전략은 한 2만원 이상 가면은 한 50%를 매도하고, 2차로 한 25,000원 가면 50%를 매도하되, 다시 얘가 뭐 15,000원, 17,000원, 18,000원대로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 가서 또 다시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하여튼 제 생각에 원전 관련주는 탄소 중립을 위한 그 세계 각국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지구 온난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굉장히 추진하고 있어. 이런 친원전 그 추세가 기본 베이스고, 거기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고유가가 지속됨으로 해서 다른 발전원은 뭐 석유든 석탄이든 다 너무 비싸니까 원전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좋아서 앞으로 큰 곽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쯤에서 잠시 쉬어가는 말로 투자자의 근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첫째, 비투군물.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지금 같은 이렇게 시장 침체기에는 아마 제가 말한 이 말에 아주 실질적으로 실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주식 투자 자금의 30 내지 50%는 현금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공부하는 사람만이 투자의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다. 투자의 세계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 네 번째, 주식 투자에서 공부하는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파트너, 동반자는 정하상 기업가치연구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바쁜 애청자님은 여기까지 보셔도 되고요. 좀 더 여유를 갖고 계시면은 다음 장에 이어지는 두산에너빌리티 기업 개요와 재무적인 문제까지 더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자료로다가 세 번째네요. 참고 자료로 두산에너빌리티 기업 개요와 재무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 기업 개요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설계 제작 기업이라 했죠. 원전 주기기는 뭐냐? 원자로 및 내부 구조물입니다. 그 오른쪽에 바로 사진이 있죠. 그 다음에 증기 발생기이고요. 그리고 원자로 냉각제 펌프, 그리고 가압기, 요것들이 원전의 주요 기기인데, 이것들을 만들 수 있는, 설계해서 제작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이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에 그 관심이 집중되는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언제 만들어졌냐면 1962년 9월에 현대 양행으로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1980년 10월에 한국중공업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게 중화공업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중공업이라는 그 공기업으로 바뀌죠. 그랬다 다시 2001년 3월에 두산그룹에서 인수하면서 두산중공업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두산그룹 소속이 됐죠. 그리고 이제 2022년 3월 작년에 두산중공업 그 사명을 두산에너빌리티로 상호 변경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상장이 코스피의 32위입니다. 코스피 기업 중에 32위고요. 상장 주식이 엄청납니다. 무려 6억 3,224만 주나 됩니다. 엄청나게 큰 주식이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10조 7,797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회사 소재지는 경남 창원 성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는 박지원 대표이사 회장이 있고요. 종업원은 5,6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얘 그 사업 내용은 얘는 원자력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화력 발전도 하고 수력 발전도 짓고 원자력도 짓고 하여튼 모든 종류의 발전소를 다 지을 수 있는 이런 기업이라고 보면 맞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회사입니다. 에너지 솔루션 신사업으로는 SMR, 소형원전, 해상풍력, 가스터빈, 수소에너지, 에너지 저장장치인 ES까지 만들고 있고요. 플랜트 기자재 서비스도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자력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발전소를 다 건설하고 설계하고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두 번째, 성장성, 수익성, 재무적 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먼저 성장성을 볼게요. 2020년은 역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얘기죠. 2019년에 매출이 15조 6,597억이었는데 2020년은 9조 1,715억이라서 무려 41%나 매출이 줄었는데요. 21년 작년에는 11조 2,836억이라서 다시 23%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향후엔 이제 고성장이 기대되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정부도 바뀌었고 또 탈원전에서 친환전 정책으로 바뀌었고 이러니까. 또 수익성을 보면은 2020년에는 적자였어요. 1,345억 영업 적자가 발생했네요. 그러니까 그 순이익도 적자였겠죠, 당연히. 그런데 2021년에는 8,779억 영업 흑자를 내면서 영업이익률이 8%나 됐어요. 그래. 거를 보면은 앞으로는 좋아질 거다. 지금까지는 안 좋았다. 얘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냥 가장 폭탄을 맞아갖고 엄청 힘들었던 애인데 모든 그 불필요한 사업을 다 정리하면서 오로지 발전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살아남은 회사입니다. 이 앞으로는 이제 좀 꽃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안전성을 보면 2022년 3월 말 현재 좀 불안전하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134%, 100% 미만이래야 되는데 이것도 기준 미달이죠. 그 다음에 당좌 비율도 70%밖에 안 돼. 이거는 100%가 넘어야 되는데 이것도 기준 미달이고 유보율도 500%가 넘어야 되는데 110%밖에 안 돼. 모두 기준 미달이라서 재무적으로는 좀 불안전하지만은 대마불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얘는 엄청나게 큰 덩치 기업이고 우리나라 또 전기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기업이니까 망할 염려는 없다고 보죠.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약간 불안전하지만은 아주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유일의 원전 주요기기, 원자력 발전의 주요기기 설계 제작 가능한 기업이다. 또 두 번째로 모든 종류의 발전소 설계, 건설, 운영이 가능한 기업이다. 수력 발전이든 화력 발전이든 풍력 발전이든 이런 게 그러니까 아주 거의 핵심적인 기업이죠. 필수 기업이라고 하면 맞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새로운 친원전 시대, 원자력 시대 최대 수혜주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점으로 봤을 때 지금은 주가가 연중 최저가 수준에 가 있는 저가에 아주 사 모을 수 있는
좋은 주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하여튼 새로운 친환경 시대 최대 수혜주가 예상되는 두산에너빌리티사, 그리고 얘는 지금 저가에 매집할 수 있는 기회다. 근데 지금은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으니까 얘는 내려갈수록 조금씩 사 모으고 또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면은 아주 좋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얘가 역대 최고가에는 15만 원 정도만 가도 거의 10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아마 내년 후년 한 3, 4년 정도 생각하면은 아주 좀 저렴하게 사 모으면 좋은 기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맺은 말로 투자는 어디까지나 내 책임이다 그랬죠. 투자는 나의 책임이다. 나의 책임이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수익이 발생하도 나한테 돌아오고 손실이 나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희망의 댓글, 격려의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주말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